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통일국민연합의 신동춘입니다. 그다음에 강석진 작가님. 예, 네. 강석진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남북한이 통일한 후에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는 뭐 잘 살고 큰 나라인데 과연 이 통일 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북한 먹여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왜 그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이제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면서 통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통일 후에 10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 당시에 서독하면 이 서유럽에서는 가장 강국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우에는 정말 그거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우선은 서독과 동독의 그 통일의 경우를 한번 보면서 우리 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시죠. 예, 부탁드립니다. 자, 독일은 이미 30여 년 전에 통일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될 그런 시대적, 민족적인 과제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독과 동독이 양 체제, 다른 체제 하에서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국력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걸 갖다 우리가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원만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로 나가야 되는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로 나가야 된다는 그 답을 우리는 이 독일의 통일을 통해서 또 통일되기 이전의 양 국가의 그 체제의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동독과 그다음에 서독의 그 경제 체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독, 서독은 전범국이 됨으로 인해 갖고 두 개 나라로 갈려졌죠. 그래서 동독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돼 갖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고,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 1948년도 이제 동독 지역에서는 이제 계획 경제 또 그다음에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갖고 여러 이제 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1946년도인가요? 토지 개혁을 해갖고 땅이 없는 그동안 소작인으로서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한테 토지를 나눠줌으로 인해 갖고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 평등한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토지 개혁을 해갖고 그것도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몰수를 해갖고 토지를 일반 그 농민들한테 소작인들한테 나눠줬었는데요. 이 독일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땅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큰 대지주가 있었고 소작인들도 있었을 테고 또 작은 또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토지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100헥타르를 기준으로 해서 100헥타르가 우리나라 평수로 치면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300평 이상은 보유할 수 없도록 해갖고 그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땅을 갖다가 강제로 뺏어갖고 없는 사람들한테 300평씩을 갖다가 나눠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그 당시 그 명분이 뭐냐면 탈나치스화를 위한 거다 하면서 1단계로서 동독 지역에서는 이처럼 300평을 단위로 해갖고 땅을 갖다가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산업시설을 갖다 국유화했습니다. 자, 북한도 마찬가지죠. 공산화된 이후에 모든 사기업을 갖다가
다 강제적으로 압류를 해갖고 그걸 갖다 다 국유화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내건 명분은 뭐냐면 파시즘은 자본주의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파시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시설을 갖다가 국유화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당시 이제 독일의 당 이름이 뭐냐면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그래서 이 통일당은 국유화는 계급 투쟁과 관계된 문제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다 계급주의 투쟁으로 이들은 그것을 명분화하면서 그걸 앞세우면서 사유재산을 갖다가 국유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고 또 자기 사기업을 갖다가 또 빼앗겼겠죠. 그래서 이제 1948년부터 1955년 약 7년 동안 기존 민영기업의 80%가 국유화됐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갖다가 상실하게 된 겁니다. 예? 이것은 즉 뭐냐면 이것은 경제적인 이제 침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48년부터 53년까지 동독의 4만 개의 민간 기업이 서독으로 다 이전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전문 인력이 또 서독으로 다 넘어왔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베를린 장벽이 설치가 안 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동독 주민일지라도 본인들이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서독으로 아마 이주를 했던 것이 이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자영 기업으로서 사기업으로서 운영되었던 그런 기업인들이 또 전문 기술자들이 서독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동독의 산업 경쟁력, 기술력이라든지 생산력은 그만큼 이제 저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동독에서는 또 이제 뭐냐면 노동자들이 최상위층으로서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해준다고 하면서 그들을 띄웠지만은 말이에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노동자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 국유화, 강제적으로 국유화한 그런 기업의 경영권을 갖다가 이 노동자들이 경영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이제 하나의 또 이제 패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예로서 1948년도 동독의 작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국영기업 대표를 갖다 어떤 사람들로 했냐면 노동자 출신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다 뭐냐면 80%가 초등학교 출신들. 그러니까 뭐 난 넣고 그저 기업자 알 정도 수준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기업을 갖다가 떠넘기고 이런 사람들 보고 기업을 경영하라고 했으니 그 기업체가 그 경영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또 뭐냐면 계급주의가 되고 또 관료화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동독에 그 공산주의 경제 전문가 프리츠 젤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제 계획 경제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상부의 지시의 계획에 의해서 원료가 조달이 되고 생산을 하고 또 배급을 하고 또 판매를 갖다가 규정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다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획 경제라는 건데, 자, 어떻게 이제 표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계획 경제가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았는데, 이때는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죠. 서독 경제보다도 훨씬 앞서갈 줄 알았었죠. 자, 그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코멘트는 그럼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은 어디 있어요? 권력은 어디 있을까요? 권력은 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이룩한 소위 국가 있죠, 국가. 국가가 그런데 국가라는 건 실질적으로 그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산당의 또 실체는 뭘까요? 공산당이 뭐 수만 명, 어떻게 보면 수십만, 수백만 당원이 있지만은 사실상 또 장악을 하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에.
당내 권력 투쟁에서 그렇죠. 당 서열 한 10위 내지 이 정도 돼야 되니까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라는 건 사실상 소수의 선에서 다 그렇죠. 소수의 모든 권력층들이, 것이 다 예.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생산 분배 이런 것조차가 다 말이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큰 국가를 갖다가 소수가 좌지우지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비효율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중지를 모으지 않는 것이죠. 결국.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가 최고의 권력의 주체가 되고 그들의 주도하에 된다고 말은 표면적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동자들은 저 하층의 하층 계층으로서 아무 권력이 없는 거예요. 권력, 예. 그 일부 소수의 권력자들만이 권력과 부를 갖다가 누리면서 지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사회적 계획 경제 여기서는 이제 모든 상품의 가격도 국가에서 다 지정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어느 나라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먹는 건데 식료품인데 이 식료품 가격을 원가보다도 더 낮게 가격을 설정해 갖고 그래 갖고 이것을 갖다가 배급을 시키고 유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 주민들로서는 빵 한 조각, 치즈, 또 우유 이런 것이 지난 날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보니까 아주 좋아했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나라의 경제를 아주 멍들게 하는 실패의 패착 원인이 바로 뭐냐면 현실에 맞지 않는 원가를 갖다가 설정을 해갖고 이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마치 풍요로운 그런 삶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원가보다 적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농민들이 미치잖아요. 그럼 미치는 그 차액을 국가에서 그렇죠. 보조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예. 국가의 보조금이 처음엔 잘 나가요. 그런데 점점 이 생산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국가의 그 재정이라는 게 고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채로 남게 그러면 보조금이 나중에 못 주게 돼요. 못 주게 되면 농가도 망해되고 국가 경제 전체가 이런 식으로 농가면 농가 또 공장이면 공장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네. 자, 이래갖고 결국 이제 동독의 계획 경제가 서서히 이제 멍들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 동독에 많은 그 기술자들이 37,000명이 서독으로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독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탈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경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무슨 동기가 있어야지. 인간은 소유도 해야 되고 소유화가 없으면 뭐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해서 어떤 이윤을 얻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독에 있어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서독에 가면 열심히 될 이유가 동기도 있다. 없고 목적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좌절케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입니다. 네. 그다음에 각 이제 생산 단위별로 공장 단위별로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를 돌파하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물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다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소독으로 다 탈출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각자마다 또 작업량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량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감옥까지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공포 정치가 되니까 누가 열심히 누가 정성을 다해 생산에 전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밑에서 뭐 생산 목표 달성했다고 딱 허위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허위 보고를 위해서 알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뇌물을 또 줘야 될 것이고 그럼 뭐 전체가 부패 사슬에 되는 것이고 가장 전역적으로 패착을 한 것이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에요.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니까 아무도 지키는 농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이고 전부가 다 할당량 미달이죠. 그렇죠. 북한도 뭐 매년 보면 금년에 철 생산량 초과 달성 150% 200% 했다고 그러고 양식 생산도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그게 다 뭐냐면 거짓이었고 인민들을 다 속인 것이었죠.
자, 그래갖고 이제 결국 생활고에 고통을 받는 이 동독 시민들이 1953년 6월 달에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제 노동자들을 파문한 거죠. 이 노동자들이 이제 새로운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계획경제 하에서는 모두가 다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공산주의 이전에 그 당시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니까 이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소련의 그 탱크들이 진압을 해갖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탱크 사태로 말하면은 뭐 저 프라하에 봄해가지고 두부 체크 시절에 좀 개혁을 했더니 그때가 68년인가 68년인가 예, 그렇고 예. 그다음에 폴란드에서도 뭐 포즈난 폭동, 헝가리죠. 헝가리도 헝가리 그렇죠. 포즈난 폭동에서 탱크하고 소련은 걸핏하면 탱크를 동원해서 진압을 했어요. 자,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말이에요. 이처럼 인민들의 생활고를 당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면은 무력적으로 말이에요. 탱크를 밀어버리죠. 중국도 뭐 천안문 사태 때 그때 탱크를 밀어버렸죠. 탱크를 밀어버렸죠. 예, 지금 예, 홍콩도 지금 탱크를 투입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이처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체제가 이제 위기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으면은 인간의 생명을 전혀 신경 안 쓰고 무자비하게 피를 흘리는 그런 탄압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소련이라든지 동독, 헝가리, 폴란드, 또 중국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우리가 얼마든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품 가격, 특히 그 빵 가격을 갖다가 너무 낮게 책정을 해갖고 이 동독의 농민들이 빵이 너무너무 싸니까 사료보다도 싸니까 빵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갖고 돼지 먹잇감으로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빵을 만드는 공장은 어떻게 하냐?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그래서 이걸 메꿔줬는데 이게 하루 이태지 이걸 갖다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결국 이게 멍이 들게 되는 것이고 국가 경제가 하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점차 이제 보조금도 제대로 못 지원을 해주니까 제대로 빵, 치즈, 뭐 우유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필수품들 갖다가 제대로 이것을 갖다 공급 못 해주니까 줄서기 해갖고 간신히 그저 사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은 반혁명주의자로 낙인 찍혀갖고 이제 감옥에 보내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표면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이 공산주의 그 국가에서는 말이에요. 그 정권에서는 우리 동독은 우리 독일은 사회주의의 봄이 왔다. 그 다음에 농촌혁명의 승리를 가져왔다 하면서 이렇게 현실과는 다른 그런 선전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1960년인데 1만 5천 명의 농민이 또 서독으로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때 이런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동독의 서기장인 울브라이트가 자본주의 소득보다 인민의 생활 수준을 앞서게 하겠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제 곧 우리가 소득보다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계속 이제 이탈 주민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탈 주민을 막기 위해서 1961년도 8월 달에 동독 이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 갖고 베를린 장벽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949년도 이후 즉 동독과 서독이 이제 갈려진 이후에 약 한 300만 명의 노동자 인구 13%가 서독으로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북한과 남한 경우도 38선이 그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38 따라지라고 해갖고 자유를 찾아 거기 지주들 그다음에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남한으로 많이 왔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독에 이제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오니까 이제 서기장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냐면 호네코라고. 예. 이 사람이 이제 동독의 또 마지막 서기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족한 것을 갖다 떼위해 갖고 서독이라든지 서유럽에서 차관을 들여다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했지만은 이게 또 소련에서 그걸 또 이제 반대를 했고 그 동독 내에서도 이걸 반대를 해갖고 외부로부터 그런 차관을 갖다 도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독 경제가 아주 급속하게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 거죠. 생산 설비가 다 노후화되고 또 노동자들이 생산성에 어떤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안 하고 전문 인력도 또 부족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제가 점차 이제 하향이 되면서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마저도 제대로 못 공급하는 그런 최악의 이제 상태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예로서 동독에서도 뭐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트랍이라는 그런 그 자동차인데 이것을 배급받으려면 12년에서 17년을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의 공급과 소비가 이게 강압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이런 모순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몇 배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그 계획 경제의 모순점,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후에 결국은 이제 동독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산될 수밖에 없었죠. 예? 러시아도 그러니까 소련이 망한 것도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 못해서 이제 망한 것이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동독 내에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또 집회가 이제 반정부적인 집회가 이제 많아지고 예.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동독의 그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1989년에 붕괴됐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장벽이 붕괴가 되고 그 다음 해에 결국 이제 동독과 서독이 90년인가요? 90년. 예. 90년 10월 달에 흡수 통일이 결국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명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 공산주의 국가에서 계획 경제는 결국은 실패될 수밖에 없는 경제 시스템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군수산업 얘기를 들어보죠. 그럼 미국과 소련이 이제 군비 경쟁을 했는데 소련은 전부 그걸 국가 돈으로 해요. 국가는 전부 세금 걷어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뭐냐면 민간 기업이에요. 전부 군수산업이란 것도. 그러면 군수산업이 민간 경제를 갖다 살찌워가지고 민간이 또 세금을 또 계속 내는 거야.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계속해서 알을 계속 낳는 거예요. 소련은 어떠냐? 민간 기업이 없잖아요. 국가가 결국은 자기 있는 돈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가지고 알을 한꺼번에 꺼내는데 대신에 거위는 죽여버리는 거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돈을 다 탕진하고 나중엔 쓸 돈이 없잖아요. 그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민간인들이 계속 버니까 국가는 계속해서 풍부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동독이 무너지는 것도 경제적인 실패가 이제 패착 원인이 돼갖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 서독이 이 동독과 떠맡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담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서독 경제를 이제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서독이었을 때 통일되기 전에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경제 대국이었어요. 예?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경제적으로 말이에요. 근데 이제 통일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2000년대부터 아주 경제력이 급격하게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말해요. 유럽의 중병 환자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말해요. 마이너스 경제가 되고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니까 또 서독의 주민들 세금 더 많이 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통일된 이후에 이 통일병을 아주 중병을 앓게 됩니다. 예? 자, 서독 정부가 통일된 이후에 동독에 투자한 돈이 30년 동안 말이에요. 2조 달러 이상을 동독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1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1200억이에요. 2조 달러니까 2400억 원을 갖다 퍼부었는데 2400조죠, 조. 어마어마한 건데, 예? 그래도 이게 회생기미가 없을 정도로, 예? 그래서 이게 통일이 이게 하게 되면 둘이 다 망하게 되는 거고 아주 불행한 통일을 이게 만들 수가 그 중요한 없는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서독이 동독하고 통일하면서 네. 화폐를 갖다가 1대1로 쳐줬어요. 그게 이제 이것이 아마 굉장히 중대한 미스테이크예요. 네. 왜냐하면 경제력이 동독이 서독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거를 같은 등가치로 해서 네. 1대1로 해주니까 서독 경제가 녹아나는 거예요. 거기 그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비용이 상상했던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남과 북이 앞으로 통일됐을 때 북한에 있는 선생님들 봉급을 우리 한국에 지금 선생님들이 받고 있는 봉급과 동일하게 그렇게 한꺼번에 주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돈을 막 찍어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경제적 면에 있어서는 이제 서독 정부가 통일된 이후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많은 그 실패를 자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통일을 이룬 그 총리는 콜 총리였죠. 콜 총리. 그래서 이제 통일의 아버지라고 이제 하는데 통일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그것이 갖다 큰 이제 통일된 이후에 독일이 이처럼 경제적으로 중병을 앓게 되니까 콜 그 정부도 결국 선거에서 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슈레더 총리가 또 맡게 되는데 2003년에 자, 이 슈레더 총리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죠. 슈레더 총리는 왜 또 유명하냐면 네. 우리나라 그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뭐 몇 번째지만 좌우간 우리나라 여성이 전직 독일 수상하고 했다는 것이 화제를 일으키고 네. 슈레더는 앞으로 뭐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좀 훈수를 좀 주겠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좋은 도 썼었죠. 그래서 이제 콜 총리의 그 후임자로서 이제 슈레더 총리가 다른 그 당이 집권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복지 예산이 너무 많고 계속 동독 지역에 갖다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이 나라의 이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이 개혁 정책이 지지를 못 받는데도 결국은 해가지고 성공을 거뒀어요. 이게 이제 하르츠 개혁인데 하르츠 개혁이 인기가 없고 다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 중우 정치 한계예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은 거를 지지하지 자기한테는 독이 되고 국가한테 좋은 거 이런 공동체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해요. 복지 조금 받는 거 가지고 정권을 갖다가 지지하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런 겁니다. 자, 앞으로 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이런 문제 꼭 겪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선은 남한의 경제력이 굉장히 그 부국강병으로 해서 더 지금 부강해져야 된다. 지금 3만 불 수준 가지고는 북한을 흡수하기에는 너무나 그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6만 불, 8만 불 가야 될까 말까 지금 상황이고 더욱이 그 돈을 좀 비축을 해놔야 돼요. 통일 비용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다 복지비로 다 펑펑 써버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대한민국의 안 됩니다, 빚이 이것은. 지금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빚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안 날 되죠. 갑자기 휴전선이 무너져 갖고 통일이 된다. 예? 재앙입니다, 재앙. 독일과 재앙입니다. 같은 이런 정책을 썼다가는요 아주 불행한 통일이 되고 예? 사실은 수십 년 독일의 후작이 경우에는 되죠.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 모양인데 지금 독일보다 경제력이 훨씬 안 좋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복지 정책을 계속하면서 북한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우리나라 수준으로 끌어올리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통일 전문 경제학자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은 남과 북의 그 경제를 갖다 완전히 이원화 시켜갖고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 왜냐? 서독과 동독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경제 시스템을 갖다가 또 화폐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이 급 상승을 해갖고 독일 전체가 다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었어도 경제만큼은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독과 서독의 통일되는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난 이 경제적 측면. 그러니까 통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념도 아니에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정말 경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만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 준비된 통일을 우리가 이뤄야 되고 또 북한에 계신 우리 주민들은 통일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을 또 우리가 감수하면서 통일은 일시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20년, 30년 얼마 전에 독일의 메르켈 여자 총리 이분은 동독 출신이죠. 이분이 3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통일 이게 꿈이지만은 이것이 현실화되고 행복한 통일, 성공적인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로 하고 이런 경제적인 이런 흐름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많은 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조금 보충을 한다면은 이제 그 남북한이 70년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이질화가 돼 있어요. 사상, 경제, 체제, 언어 문제가 다 그래서 이게 통일이 된다면 이질감부터 많이 극복을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남한이 북한을 이제 끌어안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현실적으로 남한 경제가 더 튼튼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북한 동포들의 또 자존심도 살려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좀 정치하게 목표와 그 계획을 세워놔야 돼. 오지 않으면은 통일이 크게 우리한테 축복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통일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정치적인 그 체제에 있어서 완성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동독과 서독의 이 통일을 통해서 우리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